우리는 이제 동양 사회잖아요. 개념이 조금 틀린 것 같아. 동양하고 서양하고 개념을 정립하는 접근 방식이. 우리는 이제 동양 문화권이라 이제 중국 문화에 많이 이렇게 같이 그쪽 연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서 조세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조자에 세금세자. 이 조세 조자죠. 이게 조세 조자죠. 뜻을 나타내는 벼화변, 이 왼쪽 이게 벼화변인가 봐요. 왼쪽 벼화변이잖아요. 그 다음에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관청에 바치다를 뜻은 가진 조, 오른쪽 여기 이렇게 별을 관청에 바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별을, 그럼 동양에는 이제 쌀농사 많이 지었으니까 조세할 때 조자가 별을 관청에 바치다, 관청에 보내는 벼, 그런 뜻이 있잖아요. 조가 관청에 보내는 벼. 그 다음에 세는 이제 세금세자, 왼쪽은 마찬가지로 벼화변이잖아요. 벼화변이 있고 오른쪽은 이게 이제 빼내다는 뜻이에요. 빼내다. 자, 음을 나타내는 태, 우측 태가 합해서 이제 세인데, 그러면 별을 빼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조는 별을 관청에다 바치다 이런 뜻이고, 세는 별을 빼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어디서 빼내냐? 내가 수확했던 부분 중에 일부를 빼내서 관청에다 바치다. 아마 이런 뜻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농민이 수확하는 것 중에서 자유로이 쓸 수 있는 몫을 떼어버린 나머지를, 내 몫을 뺀 나머지를 관청에다 바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조세다 이런 의미를 중국이나 이제 우리나라나 이런 뜻으로 조세가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농민이 수확한 것 중에서 자유로이 쓸 수 있는 몫을 떼어서 내 몫을 하고 나머지는 관청에 바친다. 또 다시 얘기하면 관청에 바칠 것 빼고 나머지가 내 거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조세. 한자의 속에 해석을 하면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럽에서는 어떻게 개념을 정의하는가 한번 보죠. 독일의 이제 재정학자 갤러프죠. 조세란 공공단체의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목적, 특히 경제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공단체가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부과하는 화폐급부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자, 개념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 민간이고, 공공이죠. 공공, 정부라 합시다. 자,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조세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가는 게 이게 조세다 말이야. 민간에서 공공으로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조세란, 그러면 이 공공단체가 목적이 뭐예요? 재정수요 충족이잖아요. 재정수요 충족. 이게 주된 목적. 그 다음에 부된 목적. 경제정책, 사회정책. 이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간다 이런 얘기야. 예? 세금은 민간에서 공공으로 옮겨가는 자원인데 공공이 이런 목적을 두고 재정 수요를 충족한다든지 경제 사회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경제 주체, 이게 다른 경제 주체잖아요. 자, 경제 주체는 뭐죠? 가계, 기업, 정부잖아요. 예? 경제 주체. 경제 주체는 이거잖아요. 경제 주체. 그러면은 가계와 기업은 이 민간이고 이 정부는 뭐야?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공단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 대해서, 민간 부문에 대해서,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이게 세금을 걷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조세 특징. 첫 번째, 대가가 없어. 무보상성, 강제성.
무보상성, 강제성. 그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가져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조세란 공공단체가, 우측 공공단체가, 그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목적, 또 경제정책, 사회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된 목적이죠. 이 다른 경제주체, 이 민간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가 없이 갖고 가는 화폐급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조세만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조세를 재정하기 위해서는 이걸 돈을 쓰게 되잖아요. 요거죠. 요것이 이제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쓰는데 이 목적, 재정수요 충족, 그 다음에 경제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는 게,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재를 공급해서 다시 민간 부문으로 돈이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가게 되는 거죠. 자, 1940년대 후반 조세의 기본적인 특징, 강제성, 무보상성, 화폐로 징수한다. 강제성, 무보상성, 화폐로 징수한다. 목적, 주목적, 부수목적, 주목적, 재정수요 충족. 이 내용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부수목적, 경제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을 실현한다. 현대적 조세정책의 방향을 지시했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 유럽에서는 이제, 서양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러면 또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정의했나 한번 봅시다. 독일의 에버그, 조세란 국가 및 기타의 공공단체를 향한 화폐 및 현물 급부다. 공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방법과 세율을 징수한 것이다. 자, 모든 게 다 이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쪽으로 가는데 이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조세를 걷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의 이 조세의 주 목적과 징수의 강제성, 조세의 징수 형태를 정의에 포함했다. 에버그.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베스터블. 영국의 베스터블은 조세란 공권력자의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일개인 또는 개인의 단체에 의한 부의 강제적 납부이다. 그래서 조세의 주목적과 징수의 강제적 성격을 강조했다. 그다음에 미국의 셀리그만, 조세란 만인 공통의 편익을 이룩하기 위해서, 공공재잖아요. 공공수요를 충족한다 이런 얘기죠. 만인 공통의 편익을 이룩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경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게 경비잖아요. 이게 경비죠. 이거 공공재 생산을 위한 이걸 뭐라고 그랬죠? 재정 지출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정 지출이라고 그랬죠. 이게 경비지, 경비. 무슨 경비? 공공경비죠. 공공경비다. 그래서 만인 공통의 편익을 이룩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경비를 지배하기 위해서 특별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개개인으로부터 정부에 대해 행해지는 강제적 공납이다. 이분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다 그러죠. 공공 목적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 다음에 알렌은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간 수요와 정부 수요 합계가 완전 고용 생산량과 같아지도록 민간 지출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게 좀 재미있게 정의를 했잖아요. 자, 이것이 민간이죠. 민간 수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공공 수요. 자, 민간 수요와 정부 수요를 완전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완전 고용 생산량과 같아지도록 민간 지출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해서 정부가 갖고 간다. 그래서 양쪽이 균형을 이룬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관점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조세는 민간 지출의 축소를 계획하는 분담금이다. 왜? 민간이 크니까 정부로 갖고 가서 똔똔 맞춘다 이런 얘기잖아요. 완전 고용으로. 그 다음에 조세 징수의 부수적인 목적을 부각하고 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책에는 이제 조세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조세란
정부 부분이, 이게 정부 부분이죠. 정부 부분이, 이 정부라는 건 뭐죠? 결국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잖아요. 정부는 지방정부, 중앙정부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지방자치단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죠.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는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이건 학술적인 용어고 법적인 용어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정부 부분이 재정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 사회,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간 부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실물 형태의 자원이다. 아까 누구였죠? 이 사람 얘기하고 비슷하잖아요. 갤로프 얘기를 기반을 두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의 특징이 나오고 강제성, 무보장성, 과세의 목적, 재정 수요 충족과 경제, 사회, 정책적 목적 실현 이런 부분에서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결국은 뭘 한다? 공공재를 생산한다 이런 얘기죠. 이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한 게 뭐다? 공공지출이고 이게 정부지출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정부가 자, 여기에 재정 지출을 하겠잖아요. 그러면 조세는 이건 뭐죠? 재정 수입이잖아요. 재정 수입이지. 재정 수입이죠. 재정 수입. 그러면은 이 재정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 수입은 조세만 있느냐? 그게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첫째,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민간으로부터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자원의 징발. 여러분도 군대 갔다 왔잖아요. 헐값으로. 요즘은 이제 월급 200만 원 가까이 준다 봐요. 병장 월급이. 그래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나올 수 있나 봐요. 우리는 내가 병장일 때 8,000원이었거든. 8,000원 받고. 그게 뭐냐? 정부가 강제적으로 자원을 징발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것도 조세다 이런 얘기야. 무료로 쓰는 거지 뭐. 거의 무료로 쓰잖아요. 자원의 징발. 무료로 쓰는 거지. 그래도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우리는 전쟁이 없을 때 태어난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전쟁이 있었으면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나가서 옛날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면 끌려나가서 그 고생하고 집에 돌아오면 다행인데 못 돌아온 경우가 허다했잖아요. 근데 전쟁이 없는 시기에 산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란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재정 수입, 공공 부분, 이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조세 이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조세 이외에도 정부가 필요한 자원을 민간으로부터 강제적으로 획득한 자원의 징발,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통화량을 발행하는, 증발하는 말이 안 맞다. 중앙은행의 통화량을 증액해서 발행하는 뭐 이런 뜻이라고 해석합시다. 신용창조, 그 다음에 공채, 이런 것들 있죠. 어느 것이나 정도를 넘어서면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친다, 적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조세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나 회비 등과 다르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은 어느 조직이든지 돈이 필요하죠. 우리 동아리 활동할 때도 돈 걷잖아요. 돈 걷으면 그 돈을 걷기 위한 규칙을 정해놓고 공평하게 돈을 걷어가지고 그걸 쓰고 다 회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잖아요. 똑같아, 조세도. 같은 논리지. 그러니까 조합비, 회비, 동호회나 모임 같은데 조합, 이런 다 똑같지 뭐. 다만 여기는 이제 조합이나 이런 거는 조금 단위가 작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수천만 명이 들어있는 국가적 규모이고, 그런데 이제 조합이나 회비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 가지고 있지. 조합이나 회비는 뭐예요? 돈 내기 싫으면 안 나가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안 나가면 되지. 돈 내기 싫으면. 그러면 너 빼고 우리끼리 한다. 그렇잖아요. 조합이나 회비나 다 이런 거는. 근데 조세는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럴 수가 없다. 조세는 그럴 수, 아까 뭐 때문에? 강제성, 무보상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것하고 민간단체가 과징하는 건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지. 자, 재력을 얻는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 과료, 과태료, 몰수 등과 구별된다. 잖아요. 그 재력을, 재산권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신체를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체, 형법에서는 뭘 가져가죠? 우리 신체를 구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법에서는 뭘 가져가죠? 우리의 재산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개념이 틀리죠? 그래서 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 과료, 과태료, 몰수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거는 뭐다?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거죠. 또 반대급시 없이,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 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반대급부가 없다. 아까 무보상성, 강제성. 일반 국민에게 과징한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과 다르다. 부담금이라는 것은 편익을 제공해 주면은 그 편익을 받는 사람만이 비용을 내는 거야. 이런 게 부담이야.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 연계가 되잖아요. 근데 조세는 꼭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 일반 국민이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보편성이라고, 보편성. 국민계세주의 원칙, 보편성이라고 그러죠. 누구나 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 대통령도 내야 되고 신부님도 내셔야 되고 스님도 내야 되고 요즘 다 내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세금을 다 내야 된다.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 수입, 관공사업 수입과도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 경비를 지변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목적세라고 한다. 그죠? 국방 군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을 그 부분만 걷는 것, 방위세. 지금 우리는 방위세가 없죠. 방위세. 그 다음에 애들 교육시키는데 좀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죠? 교육세. 지금 교육세 있잖아요. 이런 것들. 특정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만 쓴다. 이런. 다른 목적을 못 쓴다. 이런 얘기죠. 조세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조세가 실질적 조세가 있고 형식적 조세가 있는데 실질적 조세라는 건 뭐냐면 명칭 이름에는 조세라는 이름이 없어. 아까 조자나 세자 이 이름이 없어. 이름에는. 자, 실업보험료 세금이나 명칭이 없잖아요. 세금이나 명칭이 없죠. 근데 이 실질은 뭐다? 조세다 이런 얘기야. 명칭은 가격이야. 가격. 가격은 뭐죠? 가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프라이스가 있고 렌트가 있잖아요. 임대료가 있죠. 가격은. 자, 실업보험료. 이거는 가격이다. 이래요. 가격. 이게 실질적으로 뭐다? 이게 사회보장세다. 이런 얘기. 명칭은 세금이라는 명칭이 세라는 명칭 없이 그냥 실업보험료. 이렇게 된다. 이런 거를 실질적 조세라고 한다. 명칭은 가격이지만 실질상은 조세다. 이게. 세금이란 명칭이 붙어 있지 않지만 실질은 세금이랑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실업보험료. 강제적립 고용보험. 사회보장세다. 실업보험금을 급부하는 기금이 되는 것이지만 재직자는 일정 기준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지불한다. 머스그레이브가 지적했듯이 실업보험료는 조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마이크 나오나요? 이거 자꾸 꽂힌다. 왜 꽂히지?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자꾸 목소리가 올라가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민간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조세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공수입은 비록 조세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세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하냐면 잠세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세라는 명칭이 숨겨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금이라는 명칭. 그래서 잠세라고 한다. 잠세. 잠적, 잠행, 뭐 그런 뜻이잖아요. 세금이 잠적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잠세.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애국공채와 같은 강제적 성격이 농후하여 이거는 조세다. 이런 거는 강제적 성격이 농후한 이런 것들은 조세였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칭은 조세야. 명칭은 조세라는 세자가 들어있어요. 세자가. 근데 실질은
조세가 아니고 뭐다? 가격이다, 이게 프라이스. 프라이스나 렌트다, 이런 얘기지. 자, 공동시설세. 여기 세금이라는 명칭이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금이 아니야. 사용료야, 사용료. 내가 사용하는 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 이게 세금이 아니라 사용료야. give and take가 함께 가는 거죠. 그죠? 일종의 수수료, 조세와 수수료가 혼합되어 있는 거다. 공동시설세. 전화세, 세금입니까? 세금이 아니지. 내가 사용료였지, 사용료를 지불하는 거잖아. 전기세, 세금입니까? 사용료, 사용료. 세라는 명칭이 있지만 그런 건 세금이 아니야. 이런 걸 뭐라 한다? 명칭은 조세이지만 조세가 순수한 형태의 조세가 아닌 것. 가격이다, 이래, 가격. 부담금. 자, 수익자 부담금에 속하면서 명칭은 조세인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각종의 목적세,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각종의 목적세는 강제성과 무보상성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명칭만 조세일 뿐이며 진정한 의미의 조세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그 실질에 의해서 조세를 판단해야 된다. 목적세를 운영하죠, 이런 것들은. 자, 그럼 조세의 본질이 뭐냐, 이러는 거야, 조세의 본질이. 본질이 뭐죠, 본질이? 나의 본질은 뭐예요? 나인 것처럼 나로서 인식해 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본질이. 우리는 뭐야?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왜 다른 동물과 다른가? 뭐 인간으로서 뭐 본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질.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본질. 사물을 그 자체이도록 하는 고유한 성질. 사물 본래의 성립이라는 점에서 본질이란 사물의 본성이다. 즉, 사물의 존재를 규정하는 원인이다. 본질은 그것이 그것으로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걸 본질이라고 하는데, 조세의 본질은 뭐냐, 이런 얘기죠. 조세의 본질은 뭐냐.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조세는 정부가 공공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민간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라고 할 수 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이것은 민간 부분의 사회적 생산물의 일부가 정부 부분으로 강제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앞에서 우리가 분석했던 이러한 조세 개념, 이러한 표현은 뭐다? 현상적이고 표면적인 서술일 뿐이다, 이러니까. 그럼 본질이 뭐냐, 이러니까, 조세 본질이. 자, 조세의 본질은 정치, 경제, 사회의 역사적 산물이다. 조세 현상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정치, 경제적 의미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조세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냐, 사회 현상을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그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곧 조세의 본질 규명의 과제인 것이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뒤에 가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는 국가 형태나 사회, 경제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나 역사관에 따라 그 본질 규명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조세 본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가계약설이라는 조세의 본질을 국가계약설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이게 국가계약설이다. 국가계약. 자, 조세의 본질에 있어서 국가의 형성은 사람들 사이의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비롯되는다고 보는 국가계약설적 견해이다. 여기 지금 이제 정부잖아요. 정부. 국가잖아요. 정부. 국가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는 뭐냐, 이 말. 계약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거죠. 사회계약이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 사회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고의 규정이 뭐죠? 헌법이지, 뭐, 헌법. 그죠? 우리나라 헌법이지.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이 뭐야? 사회계약이다, 사회계약. 응? 자, 조세의 본질에 있어서 국가의 형성은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 사회계약이고 그 약속으로 해낸 문서가 뭐다? 헌법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국가계약설적 견해에서 조세를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국가는 국방, 치안, 교육 등 공공재 공급을 원활하게 제공해 준다는 약속하에서 그 존재 가치가 있다. 이 민간하고 국가하고 이미 그런 약속에 의해서 헌법이 제정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약속은 헌법으로 구체화된다. 국가계약설의 연원은 홉스의 약육강식론에서 비롯됐다. 자, 뷰캐넌은 헌법적 계약주의에 입각해서 행동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뒤에 가면 또 이게 자세히 나옵니다. 헌법적 계약주의. 그죠? 헌법에 의해서 형성되잖아요. 조세도 마찬가지지. 헌법적 계약주의하에서 공공재의 내용과 크기는 시민의 선호에 그 기반을 두고 시민은 그 대가로 조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죠? 자, 여기서 사회계약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국가를 운영하면서 공공재를 제공해 준다, 이런 얘기죠. 공공재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대가로 뭘 한다? 시민들은 세금을 납부한다, 이런 얘기죠. 조세 본질이 이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조세의 본질은 시민의 공공재 소비 가격의 지불이다. 자, 공공재를 공급해 주는데 이 소비를 누가 하는 겁니까? 가계와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민간 부문에서. 그래서 이 공공재를 소비한 그 대가의 지급이 뭐다? 조세다. 이래. 조세 본질이 이거라고 보는 거지. 국가계약설에서는 이해되시죠? 국가계약설에서는 조세를 이 공공재를 소비하고 그 소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조세다.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예요. 조세 본질이. 이해되시죠? 이게 국가계약설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조세 본질이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국가생산설적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런 얘기죠. 국가생산설적에서. 물 한 모금 먹고. 자, 국가가 생산하는 거잖아요. 국가. 요즘은 국가가 무상국가죠. 무상국가. 국가는 생산하지 않아요. 민간에서 만들어 놓은 이 부가가치, 이런 걸 가져가는 거잖아요. 요즘은 국가가. 그래서 운영하는 거지. 국가가 직접 생산성을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공공재는 생산성을 갖는 거지. 공공재는. 공공재 이외에는 다 민간에다 맡기는 거잖아요. 자, 조세 본질에 있어서 국가는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국가 생산설적 입장이다. 옛날에는 정부가 직접 생산해서, 그러다가 현대사회는 정부가 생산을 안 해요. 누가 생산하죠? 다 민간에서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재는 민간에서 생산할 수가 없는 거지. 민간이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공공재는 누가 생산한다? 공공재만큼은 국가가 생산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 이런 얘기죠. 개인의 생존 및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행사는 국가의 법적 제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죠? 국가가 법적 제도 없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법이 없다면 나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센 놈이 와서 나를 주입하면 어떡해? 난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없잖아. 누가 보여주는 거죠? 국가가 보여주는 거야. 국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밤에 성남 시내 걸어다닐 수 있는 거 국가가 치안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치안이 얼마나 잘 돼 있어.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치안이. 그런 거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국가가 보여준다 이래요. 법적 제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 그죠? 개인은 국가에 앞서 존재할 수 없다. 국가는 개인의 생존과 수호에 영속할 수 있는 초개인적인 기구이다. 국가는. 개인은 당초에 국가에 대해서 채무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조세 납부, 그럼 세금 뭐냐 이래요. 조세 납부는 개인적 효용의 감소 내지 희생이나 국가는 그러니까 조세 납부는 개인적 효용의 감소 내지 희생이다. 자, 우리 집의 입장에서 우리 가게 입장에서 1억 벌어가지고 1천만 원 세금 냈어. 1천만 원. 네? 1억 벌어서 텍스를 1천을 냈어. 그럼 가처분 소득은 얼마야? 9천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1천만 원이 뭐냐면 우리 가족의 희생이잖아요. 우리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잖아. 1억 쓸 수 있는 거를 9천만 원밖에 못 쓰면은 나머지 1천만 원 세금이고 그거는 뭐야? 우리의 희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희생설이 나오는 거지. 균등희생설이 나오고.
희생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개인은 어디죠? 조세의 납부는 개인적 효용의 감소 내지는 희생이다. 이래. 희생. 9천만 원. 1억 벌었는데 1천만 원 국가에 가져가 버려. 그럼 2천만 원은 우리의 희생이다. 이런 희생이다. 희생이나 국가는 뭐냐? 그러면 국가는 그 세금으로 국방의 강화, 치안의 확보로 사회 질서의 진작, 공공교육, 사회 간접 자본 형성 등 각종의 공공사업에 사용함으로써 민간의 생산력을 증가시킨다. 그렇죠. 국가가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으면 민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민간 자체로 할 수가 없지. 국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깡패 역할을 하는 거지. 응? 우리 민간의 깡패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 이상의 깡패 역할을 해주는 거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나라 내에서는 뭐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국가 간에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 간에는 의리 이런 거 필요 없어. 내보니까. 개인 간에 거 필요하죠. 국가는 의리 아무 필요 없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국가 이익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자, 민간의 생산력을 증강한다. 독일이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 유일한 수단은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기능밖에 없다고 보는 유기주의적 국가 제일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게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하는 게 독일이 산업혁명이 좀 늦었잖아요. 산업혁명이 늦어서 이제 그걸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독일이 영국을 따라잡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기능밖에 없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아까 누구였죠? 저 조세 개념할 때 독일 학자들 얘기예요. 국가 제일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다. 독일 재정학자에 의해서 주장됐다. 자, 조세의 본질은 그럼 뭐냐? 조세의 본질이 뭐냐? 자, 이런 국가 생산력에서 조세의 본질은 결국 개인을 초월한 국가 사회의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필요 불가한 수단이다. 자, 조세를 갖다가 다시 지출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세를 납부를 하고 이 정부가 국가가 이 민간 시장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준다. 뭐로? 공공재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 조세는 뭐냐? 민간 시장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생산력 증진을 위한 그 대가다 이런 얘기 조세. 이해되십니까? 개념 이해되시죠? 첫 번째, 두 번째 구분되잖아요. 아까는 공공재 사용을 위한 대가였다 조세가 이렇게 했잖아요. 첫 번째에서는. 두 번째는 민간 부분의 생산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필요 불가하게 한 수단이 뭐다? 조세다. 이렇게 본다. 본질을, 조세의 본질을. 전혀 틀리잖아요. 접근하는 방법이. 조세의 본질을. 이해되시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국가 착취설. 여기는 이제 누가 주장하냐면, 마르크스 엥겔스, 이제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거죠. 자, 조세의 본질은 자본주의 제도 유지, 존속을 위한 물적 수단이다.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국가 착취설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뜯어간다. 근데 그러면 왜 조세를 착취해 가느냐, 국가가. 왜 착취해 가느냐. 저 사람들이 보는 거는 뭐냐면, 저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주장했잖아요. 자본주의. 우리는 자본주의잖아요. 자, 이거 경제 형태잖아요. 경제 형태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면은 정부가 이 조세를 뜯어가는 거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가 착취설은 정부가 조세를 징수해 가는 거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한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조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 되잖아요. 말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세의 본질은 자본주의 제도의 유지 존속을 위한 물적 수단으로서 필요 불가한 것이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운영을 위해서 사유재산의 제도적 보장과 이윤 추구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이를 위한 군사력, 경찰, 사업 등의 공공제도를 갖춘다. 이들 제도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적합하게 운행되는 것이 한다. 막시스트류의 국가관은 부정적이다.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제적 부르주아에 의해서 생산 및 분배 과정에서 착취하는 생존 임금 소득에서 국가의 공권력자인 조세 부가에 의해서 2차적으로 착취한다. 2차 착취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이제 여기가 기업이 있고 여기가 가게나 개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요소시장, 여기가 생산물 시장. 그러면 이제 1차적 분배, 1차 분배, 시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분배되는 게 1차적 분배잖아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제공해주면 그 대가를 받잖아요. 이 대가를 받는 게 소득이잖아요. 소득. 그래 소득이 있는 게 세금이 붙는 거예요. 이게 1차적 분배야. 여기서 끝나면 됐지. 왜 또 세금으로 뜯어가냐 이런 얘기야. 예? 세금으로 뜯어가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 아까 어디죠? 2차적으로 착취한다는 이 의미가 시장에서 이렇게 기능적 분배가 되는데 조세 부과에 의해서 2차적으로 국가가 가져간다, 착취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본주의 제도에서 국가는 민간의 사회적 잉여 생산물에 의해 생존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재정적 기생물이다. 말은 맞는 말 같아. 재정적 기생물이다. 그래서 성장의 둔화와 복지 지출에 증되는 재정 파탄이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왜 이렇게 보냐면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 근데 같은 말을 사회정책적 경제학자들은 뭐 어떻게 하죠? 자본주의 시스템을 인정하고 그것에 보완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저변에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떠죠? 아직까지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는 없어져 버리고 자본주의가 지금 승리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불공평은 무지하게 많이 심해졌지. 빈부격차가 얼마나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그런 이제 가장 큰 단점이지, 그게 빈부격차가. 근데 자본주의 시스템을 근저에서 부정하니까 부정적인 용어로 이제 다 쓰고 있잖아요. 결국은 재정이 파탄될 것이다. 자, 조세의 권력적 본질은 근대 국가의 권력의 일환으로서 자본가적 생산을 위해서 지배계급의 유리한 세제계획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 이게 이제 국가착취설이야. 국가착취설의 입장에서 조세의 본질이 뭔다? 여기 써놨잖아요. 조세의 본질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존속시키지 않은 대가가 조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진화설이야. 국가진화설에서는 슌페터. 자, 슌페터에 의하면 현대국가는 조세라는 국가의 물적 기초와 함께 생성된다. 봉건사회는 시민이 상업자원을 축적하고 경제력을 장악해서 봉건체제가 붕괴되고 조세국가가 형성됐다. 조세국가가 형성된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근대의 조세국가는 역사의 발전 속에서 봉건국가의 진화적인 산물이다. 조세국가는. 그죠? 조세도 사회 변동 속에서 형성된 피조물이다. 그래서 조세의 납부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비용이며 그 상징적 의미이다. 자,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비용이다. 이때는 자, 이 사회가 지금 현대를 놓고 보는데 이 사회가 봉건사회가 있었고 근대국가로 넘었잖아요. 근대국가로 넘어왔잖아요. 봉건사회에서는 조세라는 개념을 안 썼잖아요. 이제 근대국가로 넘으면서부터 이제 조세라는 개념을 썼는데, 그러면 이 조세가 뭐냐? 이렇게 본 거죠.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비용이다. 그 상징적 의미를 조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표적인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자, 슌페터는 조세의 본질이 시민권의 상징이 아니라 특정 이익 집단과 정권과의 유착 수단의 상징으로 변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고했다. 그래서 슈페터도 재정 파탄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봤어요. 여기도 이제 재정 파탄을 보잖아요. 재정 파탄이 궁극적으로는 재정 파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세의 본질을 아까 뭐죠? 국가 계약설, 국가 생산설, 그다음에 국가 착취설, 국가 진화설 이렇게 해서 조세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조세의 기능 시간이 45분. 네. 자, 조세의 기능까지만 보고 또 쉬어보죠. 아까 조세의 기능은 조세의 목적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조세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 재정 수요 충족이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해서 가정을 꾸리잖아요. 돈이 없으면 옛날에는 조금 참으면서 살아갔잖아요. 요즘 돈 없으면 그냥 이혼이더라고. 갈라서고 그러더라고. 사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재정 수요 충족이 어디나 중요해요. 이게 가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재정 수요 충족.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혼해서, 요즘 나는 이제 우리 세대만 해도 남자가 벌어서 여자가 살림을 했잖아요. 요즘 이제 같이 벌잖아요. 같이. 그래서 많은 이렇게 기준도 뭐 달라진 것도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재정이 있어야 된다. 재정 충족돼야 된다. 없으면 골치 아프다. 이런. 그래서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나 다 마찬가지로 재정 수요 충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는 조세를 통해서 충족한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 그 다음 부수세 목적, 경제정책적 목적, 사회정책적 목적. 경제정책적 목적은 그거잖아요. IMF가 왔다.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2008년도, 그 다음에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이럴 때 정부가 돈을 투입해서 재정을, 경제를 안정화시키잖아요. 이럴 때 재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재정. 세금을 걷어서 뭐다. 주로 빚내서 하잖아요. 빚내서 했지 뭐. 트럼프 양적 완화 다 그냥 부채잖아요. 빚내서. 종이장 찍어가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게 경제정책적 목적. 그 다음에 사회정책적 목적. 갈수록 사회복지가 더 커지잖아요.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바그너. 순수 재정적 목적과 사회정책적 목적을 구분했고, 갤로프는 재정적 조세와 규제적 조세를 구분했다. 자, 국고적 기능. 재정수요 충족이다. 재정수. 그걸 바그너는 제1기능이라고 했다. 재정수요 충족. 권력단체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 부서의 운영, 법률, 행정집행, 전쟁의 수행 등 국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국고적 기능, 사회정책적, 경제정책 목적이죠.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분해 보세요. 자원 배분 기능, 소득 분배 기능, 경제 안정화 기능.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 조세가 필요하다. 자원 배분 기능.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 아까 설명한 거죠. 민간 부분이 조세를 납부하면 공공 부분은 그거를 공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공재를 생산해 준다. 이런 얘기죠. 조세는 공공재를 통해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간의 자원 부분의 영향을 초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 이런 걸 환경세라고 그러죠.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은 과잉 생산하게 된다. 과잉 생산은 뭐야? 자원 배분이 왜곡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원 배분이 왜곡되니까 환경세를 부과해 가지고 왜곡된 자원 배분이 적정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게 해주는 게 뭐다? 환경세, 세금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이 환경세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원 배분 기능이다. 조세는 시장 실패에 기인하는 배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기능이다. 그 다음에 소득 분배 기능. 옆집에는 우리 집은 1억 벌어가지고 1,000만 원 세금 내는데 옆집에는 100억 벌어가지고 45%니까 45억을 세금을 냈어. 그잖아요. 옆집 100억 벌었는데 우리 집하고 똑같이 1,000만 원 내면 열받지, 우리 집이. 응? 근데 여러분들은 뭐 얼마 벌어야 돼? 1억이 아니라 100억 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45억 세금 내도 얼마 남아? 55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45억이란 뭐야?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그 세금이 그런 역할을 한다.
부의 재분배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세금이. 그렇죠? 조세는 소득, 재산, 부와 같은 경제력에 영향을 줘서 빈부격차의 불공평을 시정해준다. 그렇죠? 수입 측면에서 누진 구조를 채택해서 하죠. 그죠? 소득세는 누진세를 채택해서 49%까지 세금을 내게 하죠. 지출 측면에서는 이전 지출과 결부돼서 시장 경제를 교정해준다. 못 사는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들 요즘 연세 드신 분, 얼마죠? 30만 원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요? 36만 원인가요? 얼마까지 지금 지급이 주잖아요. 노령연금인가? 네, 이런 것들. 소득 분배 기능이다. 그 다음에 경제 안정화 기능. 조세 징수액은 국민경제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조세는 국민경제 전체의 수급 조절 수단을 이용하고 조세를 통한 각종 투자 유인 장치, 소득의 경기 자동 안정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조세가 이런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야. 재정 수요를 충족하는 기능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경제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을 수행하는데 더 세부적으로 보면 자원배분 기능, 소득 분배 기능, 경제 안정화 기능을 뭐가 한다? 조세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 자, 조세의 기초 개념에서 이제 세원. 세원은 뭐냐면 세금을 내는 원천. 어디에서 세금이라는 게 나올 수 있냐? 이 재력이 나올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세금을 내는 원천. 크게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소득과 재산과 자본. 소득, 재산, 자본. 소득. 자, 소득이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가게가 기업에게 생산 요소 시장에 생산 요소를 제공해주면 토지에 대해서는 임료,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 자본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이. 이걸 다 뭐죠? 이게 소득이죠, 소득. 소득이죠. 소득.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금을 빼고 이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나머지가 뭐예요? 가처분 소득이잖아요. 가처분 소득이야. 가처분 소득. 그럼 재산은 뭐야? 재산은. 자, 이 가게가 재산은 가처분 소득의 집합이잖아요. 그죠? 재산은. 여기서 소득을 가처분 소득 Y라 하면 소득이 발생했으면 그 소득의 집합이 소득은 매년 발생하잖아요. 매년 발생하죠. 이 재산은 뭐야? 스톡 개념이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플로우 개념이고. 그러면은 재산은 이 소득을 매년 발생한 소득을 다 합쳐놓은 거지. 이 소득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가게는 뭐요? 소비를 하든지, 응? 또는 뭐요? 저축을 하든지 하잖아. Y는 소비가 C네. Y는 C 플러스 S가 되잖아요. 그죠? 소비를 하든지 저축을 하는 거지. 그죠? 소비를 하든지. 그래서, 이거는 사용이고, 소득의 원천, 밑에는 소득의 원천, 위에는 소득의 사용이잖아요. 가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Y는 C 플러스 S로 사용하는 거고, 소득을 다 합쳐서 스톡 개념을 하는 게 재산이 돼요. 재산. 자본은 뭐예요? 자본은 여기서 발생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형성되면은, 재산이 형성이 되면 저축을 하잖아요. 저축을 하면 이게 자본을 발생하는 거죠. 자, 자본을 하면 여기 생산 요소 시장에 투자를 하면 자기 자본이면은 자기 자본이면은 배당이 나오고 타인 자본이면은 이자가 나오잖아요. 이자가 나오죠. 그럼 배당 소득, 이자 소득 발생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받아요. 배당 소득세, 이자 소득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득과 재산과 자본이 세원이다. 이거는 이제 가게 입장이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접근해 보면 되죠. 자, 소득, 자본, 재산, 노동으로부터 발생한다. 소득이 여기서 발생하잖아요. 우리는 소득이 어디서 발생하나? 우리는 경제학과 학생들이니까
자, 이 그림을 그려놓고 소득이 생산 요소 시장에 생산 요소를 제공해준 대가로 받은 게 뭐다? 소득이다. 이래요, 소득. 자본을 제공해주고, 노동을 제공해주고, 토지를 제공해주고 받는 것들이에요. 소득은 소진되어 버리지 않으면 매년 계속해서 창출된다. 이래요. 그죠? 계속 창출. 소득은 조세 수입의 대정으로 재정의 지주가 될 수 있다. 소득은 지불 능력에 대한 최선의 기준으로 자유소득이다. 자유소득이다. 그 다음에 재산 또는 자본. 재산 또는 자본. 조세가 재산 또는 자본 등을 세원으로 하여 징수될 수 있는 경우는 세원을 고갈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죠? 조세가 경상수입의 대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 또는 재산은 세원으로 부적정하다. 현대사회는 근데 이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 개념을 접근하면서 이런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 이제 가미가 되는 거죠. 어쨌든 세금을 부과하는 원천, 그거는 소득과 자본, 소비, 세원의 종류, 소비, 소득, 소비, 재산 이렇게. 자, 소득, 재산, 원본 불가침 원칙. 조세는 자본 또는 재산을 침식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세원으로는 소득이 적합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임시 조세로서 자본 또는 재산을 세원으로 해서 부과한다. 실질적 재산세나 자본 과징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재산이 많이 있어.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전비가 없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가 지면 어떻게?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옛날 임진왜란 끝나고 병자호란 막 이럴 때 봐. 응? 막 수만 명이 몽고한테 져가지고 막 끌려가잖아요. 응? 사람도 죽고 재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의 위기 상태가 됐을 때는 사람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라를 지켜야 되겠구나. 내 재산을 기꺼이 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면 내가 죽는데 내 재산 다 뺏겨버려 다 날아가는데 가지고 있는 것 20%라도 내놓고 전쟁에서 이겨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원본 불가침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기꺼이 그 동의를 한다 이런 얘기지. 심리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산 또는 자본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일반적 재산세냐 실질적 재산세냐. 자, 일반적 재산세는 명목적 재산세가 일반적 재산세다. 이는 세원이 재산이 아니라 소득이다. 소득이다. 그 재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꼴이 된다. 그런 경우는 재산세지만 일반적 재산세다. 소득이 세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재산으로 발생한 소득을 세원으로 해서 부과하는 재산세, 일반적 재산세, 명목 재산세. 근데 실질적 재산세, 아까 이게 좌방 과정이나 실질적 재산세, 이거는 뭐냐면 재산 그 자체를 세원을 한다 이런 얘기죠. 뭔 얘기냐면 여기에 집이 하나가 있어. 1억짜리 집이야. 재산세 2%. 재산세 2%를 매년 부과하면은 얼마야? 50년 부과할 수 있잖아요. 통화량이 고정되어 있고 물가가 상승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50년 부과하면은 이게 우리 집에서 이 집이 이 1억이 어디로 가요? 국가로 넘어가 버리는 거지. 세금이. 그잖아요. 이 집에 대해서 1억짜리 집에 대해서 재산세 2%를 부과하면 만약에 그게 실질적 재산세라고 하면은 이 집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득도 발생하지 않잖아요. 근데 재산세를 2% 부과하면은 이런 경우는 실질적 재산세에 해당된다. 예? 근데 이런 경우도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 위기 상태에는 기꺼이 감수한다 이런 얘기야. 예? 근데 일반적 재산세는 뭐다? 이 집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 재산세나 명목적 재산세는 저 집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세원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나잖아요. 일반적 재산세, 실질적 재산세. 예? 그래서 원본 불가침의 원칙 어디에 적용된다? 실질적 재산세에 적용되는 거죠. 실질적 재산세. 자, 소비에 대해서는 안 써졌네. 세원. 소비도 세원이에요. 자, 과세 주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지 뭐. 우리는 조세를 부과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동호회 만들면 회장님께서 회비 부과하는 거지 뭐. 규칙에 의해서. 그렇지만 조세를 부과하는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고 이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를 과세주체라고 하고 그 권한을 부과할 수 있는가 과세권. 그러면 세금을 부과했으면 걷어들일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강제로. 징수권. 그 다음에 징수 보유권. 이런 권리들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국세, 중앙정부,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이제 납세자와 세부담자가 있다. 납세자. 납세 의무자를 얘기하는 거죠. 조세를 납부하는 개별 경제주체인 자연인 또는 법인. 경제주체 중에 가계, 기업, 정부. 가계나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요즘 이제 법인도, 공익법인도 조세를 조금씩 내죠. 공익법인도 내는 것 같아요. 자, 납세부담자. 자, 납세 의무자 있고 세부담자가 있다. 세부담자. 조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세부담자가 한다. 뭔 말이냐면 밑에 우리가 1층에 오다가 옛날에는 캔커피 팔았거든요. 1,000원 내고 뽑으면 요즘 이제 건물이 새로 지어가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1,000원 주고 캔커피 하나를 뽑아 먹는다. 그럼 나는 그 캔커피 먹었어. 근데 거기에 부가세 10%가 붙어 있어. 나는 세금 낸지 안 낼지도 모르잖아요. 세금 누가 내? 소비자인 내가 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금은 내가 내는데 세무서에서 돈 갖다 낸 사람 누구야? 캔커피 파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나한테 10%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그럼 모아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세무서에 세금 낸다. 이거. 그 사람은 납세 의무자야. 근데 세부담자는 누구야? 나잖아요. 내가 세금을 내는 거다. 그럼 납세 의무자하고 세부담자 틀리잖아요. 그죠? 그걸 간접세라고 그러지. 간접세. 간접세라고. 자, 납세자와 세부담자가 같으면 직접세, 소득세, 재산세 등 이런 사업자들. 납세자와 세부담자가 틀리다. 주세, 부가세 등 이런 걸 간접세라고 그러죠. 이렇게 된다. 납세자, 세부담자 개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객체, 과세 물건이다. 과세 대상 또는 과세 물건을 조세 객체라고 한다. 조세의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이다. 조세 객체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소득, 재산, 자본 및 소비 지출 행위 등을 포함한다. 조세 객체는 세원으로서의 소득을 포착하는 수단으로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소득의 지출. 아까 소득을 Y는 C 플러스 S잖아요. 소득의 지출. 지출. 이게 소비잖아요. 이게 소비. 소비, 저축. 소득의 지출. 소비행위. 그 다음에 소득의 이전. 재화의 유통과 거래. 그 다음에 재화의 소득. 재화를 소유하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조세객체로서의 소득세 과세 물건은 소득. 재산세 과세 물건은 재산. 소비세 과세 물건은 소비 물건 또는 소비 행위가 해당된다. 기타 부동산 유통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 행위 자체다. 취득세. 과세 문서의 작성 시에는 문서 작성 행위 그 자체다. 인지세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세액을 세율로 나눈 것이 과세 표준이 될 수 있죠. 유형별 과세 표준, 소득세, 소득 금액 이런 걸 이제 종가세라고 그러잖아요. 가격을 기준으로 매긴다. 이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종가세, 소득세, 소득 금액, 주세, 주조석수, 주조석수, 담배세. 그러면 담배 한 가치당 얼마, 한 갑당 얼마 이렇게 이제 한 갑당 얼마 딱 정해지잖아요. 이런 거를 종량세라고 그러지. 소득 금액으로 매긴 걸 종가세, 주조석수로 매긴 걸 종량세. 과세 단위 유니트, 텍스 유니트. 과세 표준의 일정량 또는 일정액, 금액. 과세 단위 금액으로 매기는 거 아까 종가세라고 그랬잖아요. 금액으로 매기는 거.
그 다음에 길이, 무게, 부피, 수량으로 매긴 거. 이걸 종량세라고 그러죠. 금액 이외에 다른 거로 매기는 걸 종량세라고 그러지. 과세 표준의 산출은 과세 단위를 기준으로 수행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경제의 순환 과정에서 부과할 수 있는 조세. 부과할 수 있는 조세. 자, 아까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가, 야. 이게 되나? 이거 확대가 되나? 안 되네. 이게, 왜, 여기서는 이 기능이 안 돼? 여기, 데스크탑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늘리면 크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안 되더라고. 놓고 해야죠. 자, 이게 이제 국민경제 순환 과정이잖아요. 그죠? 국민경제 순환 과정에서 이 순환 과정에 뭐가 붙는다? 세금이 더덕더덕 붙는 거지. 아까 우리는 뭘 봤죠? 가게가 기업에게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생산 요소를 제공해 준 대가에 대해서 세금이 붙은 걸 본 거죠. 토지 임료, 그러면 임대소득세, 토지세, 세금 붙고, 그 다음에 노동을 제공해주면 근로소득세, 임금세, 이러잖아요. 자본을 제공해주면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 배당을 해주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세금들을 내는 거지. 네. 여기 가게 입장은 지출국민소득,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배국민소득. 여기에 이제 기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에게 의해서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매출 총 이익이 생기면, 그러나요? 여기에서 이제 매출 원가를 빼면 아니, 여기가 매출 원가고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이고, 이게 경상이익을 플러스하고 경상손실을 마이너스해서 그러면은 이게 경상이익, 영업의 수익을 플러스하고 영업의 비용을 마이너스하면 경상이익. 여기에서 특별이익을 플러스하고 특별 손실을 마이너스하면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이 나오잖아요.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 그럼 여기에다가 뭐 빼죠? 법인세를 뺀다. 법인세. 그러면은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이거를 기업은 유보를 하든지 배당을 하는 거죠. 주주에게 배당해주면 여기서 뭐가 붙죠? 배당소득세가 붙고, 이 법인세는 정부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건 정부가 가져간다. 정부가 가져가죠. 법인세는. 자, 경제 주체를 가게, 기업, 정부라고 보면, 자, 정부가 여기 이 기업에 정부가 참여해서 법인세를 가져간다. 자, 이 매출을 이루면은 매출은 뭐요? 수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개수. 그럼 매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기업이 판매를 하게 되면, 매출을 이루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간접세가 붙잖아요. 간접세. 소비세가 붙는 거예요. 소비세가. 누가 가져가? 정부가 가져가잖아요. 여기서 정부가 세금으로 뜯어간다. 이렇게. 정부가.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자,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공장 근무자들, 노무비. 이거 뭐 내야 돼? 소득세 내야 돼. 소득세 내는 거지. 경비, 소득세. 이 소득세 누구야? 가게가 가져가는 거잖아. 가게가. 이 매출에 대해서는 기업이 가져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판관비에도 여러 비용들이 있잖아요. 여기 임금이 있잖아요. 임금. 여기 판관비는 또 뭐야? 현대자동차를 놓고 보면,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월급 받겠지. 공장이 아니라 이건 대리점에서.
그럼 여기도 소득세를 내잖아요. 소득세. 가게가 가져가는 거지. 응? 그 다음에 다 하고 남으면 마지막 소득이잖아요. 순소득. 법인세, 차감전, 당기세, 순소득.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을 예를 들어서 1조를 올렸다. 1조액 매출을 올렸다. 그럼 뭐 하는 거죠? 가계와 기업과 정부에 대해서 빚잔치 하는 거지. 그죠? 빚잔치 하는 거잖아요.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여기에 참여해서 다 가져가는 거지. 다 뜯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뭐다? 유보다 이런 얘기예요. 유보. 우리나라에 그래서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유보액이 얼마나 될까? 한 2천조? 2천조 정도. 2천조 더 되겠죠. 2천조. 우리나라의 작년 GDP가 2,700조 정도 되죠. 2,700조. 2천조 정도. 이거 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거지. 삼성이 투자하고, 현대가 텍사스 가가지고, 예? 로봇 공장 사가지고, 직원들 로봇으로 대체하고, 예? 삼성이 인도네시아 가고, 베트남 가고 하는 거지 뭐. 예? 유보된 이 금액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져. 여기에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가지는 가 위에 이런데 다 세금이 붙어간다. 세금이 붙어간다. 네. 국민경제 순환 과정 중에, 그러니까 이 국민경제 순환 과정 중에 뭐가 붙은다? 다 세금이 여기서 더덕더덕 붙어진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생산하지 않잖아요. 생산은 누가 합니까? 민간이 생산을 하잖아요. 민간이 생산한 부분에서 정부는 거기에 참여해서 세금으로 가져가서 정부의 재정 수입을 충족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민경제 순환 과정 중에 국민경제 순환과 유랑에 대한 조세, 여기에 세금들이 이런 식으로 붙어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국민경제가 좀 체계적으로 보면 여기가 기업이고 여기가 가계 개인이잖아요. 여기가 요소시장, 여기가 상품시장.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생산물 시장 여기를 얘기하는 거, 상품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상품 시장, 생산 요소 시장 이 밑에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를. 그 다음에 가게의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여기 기업, 가게. 그래서 아까 금방 봤던 국민경제 순환 과정 중에 이러이러한 세금들이 붙는다 이런 얘기. 세금들이 기업의 입장에서 붙는 것. 아까 부가가치세, 소매매장세 여기 매출액에 대해서 붙는 거잖아요. 여기서 붙는 거지. 여기서 이게 소비세야 소비세. 여기서 C는 소비세고 여기 Y 플러스 C였는데 이거는 C는 Y 마이너스 S. 이거는 뭐죠? 이건 소비세가 아니야. 이거는 지출세라고 그러죠. 이거는 같은 C여도 이건 지출세를 간다. 그래서 C가 붙은 거예요. 일부 분모, 주세, 개별 소비세. 구매자 입장에서 소득형 부가가치세, 기업주 부담, 국민연금 부담금, 법인세. 아까 설명했죠. 이런 세금들이 붙는다. 가게 입장에서 생산물 시장에서는 지출세, 이 지출세 이거잖아요. 지출세. C는 Y-S, 이 지출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을 갖다가 소비를 하니까 여기 소비하는데 세금이 더덕더덕 붙는 거죠. 석유류세. 이제 기름값이 1,700원 이제 넘어가겠죠. 1,700원 넘어가고 2,000원 넘어가고 하면 이제 불만이 쏟아지겠지 뭐. 호르무즈 기름 못 오게 되면 210일치가 저장돼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210일 동안은 기름을 쓸 수 있죠. 그 전에 해결되겠지 뭐. 자, 이렇게 국민경제의 순환 과정에서 조세가 붙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별 분류 방법. 소득세, 법인세, 수익세. 소득세는 뭐냐면 법인세나 이런 법인세나 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비용을 다 빼고. 법인세도 그러잖아요. 비용 다 뺐죠? 비용을 철저하게 다 빼고 나머지 나온 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도 그렇죠. 비용을 다 빼고 난 순소득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세는 뭐냐면, 수익세는 뭐냐면 순소득이 아니라 외형, 이 매출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소득세하고 수익세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소득세는 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수익세는 뭐다? 매출액에 대해서, 외형에 대해서, 비용을 빼주기 전 외형에 대해서. 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원천으로 사업 규모 또는 활동량이 나타나서 외형적인 거다. 매상 금액, 영업장 크기, 공사 청구 금액, 건물 및 토지 임대 가격, 자본 금액, 수익 금액, 이 외형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그럼 엄청 크지. 재산세, 외형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 세율이 0.1% 이게 낮단 말이야. 세율이. 외형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우리 소득세, 옆집 아저씨 100억 벌어가지고 45억 냈어. 45%. 엄청나게 세율이 높잖아요. 비용 다 빼고 나머지 순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 이게 소득세야. 근데 수익세는 말이 좀 비슷한데 수익세는 비용을 안 뺀 그 외형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해되시죠? 네. 학문적 개념이에요. 수익세. 자, 종류.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이건 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다. 영업세, 사업세, 토지소득세, 가옥세, 자본이득세. 이거는 외형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세율이 확 낮아지는 거지. 특징. 소득의 계산이 복잡하다.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 세무행정상 명확하며 편의성이 있다. 수익세. 비례세율로 개인적 사정. 부가가치세는 외형에 대해서 부과하잖아요. 부가가치세는 만들 때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너무나 세금이 잘 걷어. 자동으로 걷죠, 그러면. 응? 자동으로. 그렇잖아요. 만들 때 힘들잖아. 10%에도 15% 올린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막 조세저항이 일어나요. 일단 한 번 만들어 낸다. 그냥 막 자동으로 갇혀버리는 거지. 근데 소득세나 법인세는 계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얼마나 복잡해. 예? 이거는 기업회계 측면에서만 설명을 한 거고, 여기다가 이제 세무회계 측면에서 가감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죠? 예. 그래서 수익세와 소득세, 재산 보유세와 재산 이전세. 아까 재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그마 Y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Y. 여기. 가처분 소득이 재산은 매년 발생한 소득이다 이런 얘기. 소득의 합계다 이런 얘기잖아요. 재산 보유세, 자산, 그 다음에 재산 이전세,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소비세, 소비세는 여기서 얘기하는 소비세는 여기야 여기. 기업이 판매하면서 붙은 소비세다 이런 얘기죠. 기업이 판매할 때 매상세, 소비세는 소비세군의 조세, 소득이 지출되는 사실에 부과되는 조세다.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종합 소비세. 자, 여기서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는 여기요, 여기. 왼쪽. 생산물 시장 왼쪽. 종합 소비세는 아까 지출세. 여기 지출세라고 그랬잖아요. C는 Y-S. 이게 지출세면서 이걸 종합소비세라고 한다. 개념이 틀립니다. 이 생산물 시장 중심에서 왼쪽에 있는 거는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간접세다. 이래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직접세예요, 직접세. 지출세, 종합소비세라고 한다. 일반 소비세와 개별 소비세. 재화 또는 용액의 공급자에게 일괄 과세한다. 기업에게 과세한다는 거예요. 기업이 공급하잖아요. 그 부담이 전가돼서 소비자에게 귀착될 것을 국가가 예상하고 과세한다. 근데 종합소비세는 소비자에게 과세하잖아요. 가게가 소비자잖아요. 그죠? 가게가 소비자에게 과세한 생산물 시장의 우측이다 말이야. 그래서 종합소비세는 지출세 또는 종합소비세라고 한다. 그 다음에 유통세. 이 유통 과정에 대해서, 자, 이 기업에서,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에서 가게로 활동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제네시스 G90을 만들었는데 나한테 직접 옵니까? 거기에서 판매 과정을 거쳐서 오잖아요. 그럼 여러 단계가 거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지었는데 나한테 시골에서 직접 사면 얼마나 싸게 살 수 있겠어. 근데 가운데 사업자들이 막 여러 개 거치잖아요.
그죠? 그 유통세라, 유통세. 유통세. 자, 유통세. 물건적, 채권적 권리의 양도, 특히 유상적인 소유권의 이전 행위에 부과되는 조세다. 개인적 사정과는 관계없이 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나는 사실과 관련해서 사람의 급부 능력을 직접 포착해서 과세한다. 대부분의 유통세군의 조세는 조세의 전가와 귀착 관계가 극히 애매하다. 막연히 이전 또는 유통이라는 사실의 배후에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주장한다.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그 유통 과정에 이런 세금들이 붙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세와 물세. 인세는 퍼스널, 사람 인자, 사람. 사람에 대해서 비용을 감안해 주는 거야. 물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비용을 감안해 주지 않는 것. 이게 물세고, 인세는 사람에 대해서 비용으로 감안해 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자, 납세자 개인의,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납세자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서 부담이 되는 조세로서 조세의 주체, 납세자를 중심으로 소득, 재산, 소비에 부과하는 조세다. 인세. 인적 공제를 허락해 준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적 공제, 사람을 비용의 값으로 공제해 준다, 이런 얘기야. 사람을 기준으로. 이게 인세야, 인세. 소득세,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사람에 대해서 막 공제해 주잖아요. 이런 거는 인세라고 하는 인세. 근데 법인세는 보면은, 법인세, 사람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게 없어. 물론 사람 쓰고, 이거는 사람 쓰고, 제조원가나 매출원가, 판관비에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주는 게 없어. 그래서 법인세는 뭐라 한다? 물세라고 한다. 법인세는 물세. 소득세는 사람에 대해서 막 공제를 해줘. 왜 사람에 대해서 공제해 주나요?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괄적으로 정해놓고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법인세는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명확하게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 이해되시죠? 근데 소득세는 실질적 비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액을 만들어 놓고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줘 본다. 그게 인세다, 인세. 그래서 가게 측에 부과하는 주체세, 물세는 가게 또는 기업 측에 부과하는 객체세. 자, 인세는 가게 측에만 부과한다. 여기다만 부과. 인세는 여기밖에 없어. 인세는 여기만 부과한다잖아. 물세는 여기도 부과하고 여기도 부과할 수 있다. 예? 물세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판매 수익, 급여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 개인 소득세. 자, 소득세. 여기서 소득세 계산할 때, 인적 공제를 다 빼준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기업의 생산 요소 지불의 부과, 사회보장세, 피보장주 부담. 이거는 인세를, 인적 공제를 안 해주니까 이런 물세라고 한다. 소비, 인세 형태의 과세, 인적 소비세. 여기에 소비세가 C는 Y-S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종합지출세야. 종합소비세. 지출세라고 그랬죠. 아까 여기서 소비는 이건 소비세야. 소비세. 이건 간단해요. 외형에 대해서 부과하니까. 근데 여기서 종합소비세, 지출세는 뭐야? 인적 공제를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래서 이 지출세가 소득세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제도에 실패한 거는 이 지출세를 물세로 착각하고 정책을 폈다. 이런 얘기야. 소득세만큼 준비를 해서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얘기. 응?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근데 스리랑카나 인도에서는 이 지출세와 이 정책의 혼동에서 실패한 거잖아요. 지금 뭐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어요. 자, 재산의 보유 사실. 자, 인세는 보유 재산을 개인별로 종합해서 개인별 능력을 고려해서 부과하면 인세 형태의 종합재산세가 된다. 물세.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개별 소유자의 전체 부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물세가 된다. 복잡한데 사람에 대해서 인적 공제를 해준 거는 인세. 사람에 대해서 공제 안 해준 거는 물세.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접세와 간접세. 아까 1층에 캔커피 하나 뽑아 먹을 때 이거 간접세라고 그랬잖아요. 세금을 내가 낸단 말이야. 근데 납세의무자는 누구야? 내가 아니라 사업자야. 이런 것들. 직접세는 우리가 회사에 가가지고 자, 졸업하고 취업해서 월급을 300만 원 받았어. 300만 원 다 주나요? 소득세 띄워주잖아요.
한 270만 원 줄걸? 이거저거 띄고 하면. 그러면은, 그거는 누구야? 내가 직접 내잖아요. 내가 직접 내고. 그거는 이제 나의 소득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세다. 이런 경우는. 직접세, 간접세. 또 넘어갑니다. 몇 시가 됐나? 좀 있네. 직접세, 간접세. 자, 조금만 더 보고 갈까요? 직접세. 개념만 조금 더 보고 봅시다. 직접세. 조세를 부담시키는 개인 또는 가게에 직접 부과하는 조세다. 간접세. 조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할 자에게 전가될 것을 의도하고 다른 개인 또는 가게에 부과하는 조세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금을 캔커피 부과한 세금을 내가 내는데 나는 담세자고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를 간접세라고 한다. 개념. 직접세 개념. 소득 창출 및 그 잉여 축적에 의한 재산의 소유와 이전 행위의 조세를 부과하여 담세력을 직접 나타낸다. 간접세. 소득의 지출 및 재산권의 이전 행위에 조세를 부과해서 담세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구분의 유형성. 소득 계층별 부담관계를 밝힘으로써 조세 체계의 공평성 문제를 분석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한다. 자세하게 설명해 놨죠. 직접세. 자, 누가 얼마나 전가되는가. 단점. 그 다음에 간접세, 비례세율, 장단점. 자, 이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접세, 간접세. 자, 관계. 대부분 인세는 직접세이고 물세는 간접세이다. 그렇지만 이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과세 물건 측정 단위의 기준 방법. 종가세. 뭘 설명하려고 해놨지? 이건 종가세. 종가세 부과. 이건 종량세 부과. 종가세와 종량세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가세 부과, 종량세 부과. 나중에 나오니까 여기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의 기타 분류 방법. 국세와 지방세. 가장 대표적인 분류죠. 국세.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거잖아요. 지방세. 2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기는 세금이죠. 지방세. 내국세와 관세. 관세. 내국세.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관세는 뭐야? 국경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국경을. 그 다음에 독립세와 부가세. 독립세, 부가세. 서브텍스를 얘기하는 거고. 일반세와 목적세. 외국조세와 비외국세 조세. 보안세, 누적세, 이중과세, 정액세. 단세, 복세. 경상세, 임시세. 비용세, 이윤세, 인두세. 이런 것들이 있다. 나머지는 세세한 거는 책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분류 방법. 그래서 목적 구속 금지 원칙. 세금을 거둘 때는 어떤 목적이 구속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위배되는 대표적인 게 뭐죠? 목적세지. 목적세는 뭐야? 그 목적대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방위세, 교육세, 뭐 이런 것들. 그 목적대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세금은 목적에 구속되지 않고 재정 수입에 충당해서 여기저기 아무데나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이 뭐다? 목적 구속 금지 원칙이다. 이게 대원칙이죠. 그러나 이거 예외가 뭐다? 목적세다. 목적세. 자, 목적 구속 금지 원칙이 대원칙이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예외가 목적세인데, 목적세는 이 밑에 한번 봅시다. 교육사업, 도시계획, 공동시설 등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특정 세수를 특정 지출 목적에 구속시키는 목적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장단점. 목적세는 당해 공공서비스 비용을 수혜자에게 직접 부담시킴으로써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목적세는 전반적으로 조세 수입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경직성을 야기할 수 있다. 목적세는 조세의 근본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조세에 한정된다. 목적세의 대상이 전형적인 정부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목적세는 그 당위성을 갖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자, 세율과 세수함수. 아직도 기초 개념을 설명을 못했네. 세율. 아까 과세표준의 세율을 거부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세율은 명목세율이 있고 실효세율이 있다. 아까 봤던 거는 명목세율이야. 세율. 명목세율. 세율은 세액을 과세표에 남은 거. 근데 실효세율은 뭐냐면은, 자, 세액을 명목세율은 과세표준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이 실효세율은 뭐냐면 순소득으로 나온다. 순소득으로. 과세표준이 끝까지 순소득이 훨씬 크지.
순소득이 크겠나요? 순소득은 이것을 모두 차압하기 이전의 소득. 그리고 순소득이 크네. 예? 순소득. 그렇게 순소득이 크니까 분모가 훨씬 커지잖아요. 커지죠? 분모가 커지죠. 순소득이 크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세액은 똑같았는데 세율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실효세율은. 그렇게 그런 관계가 있죠. 자, 명목세율, 세법상 규정된 세율이다. 실효세율, 분모의 과세표준 대신은 뭐다? 순소득입니다. 순소득은 이러한 공제를 모두 차감하기 이전의 소득이다. 예? 과세표준 다 차감하고 나서 하잖아요. 차감 전의 소득이 순소득이다. 그래서 분모가 더 커진다. 실효세율은 작아진다 이런 얘기죠. 소득의 일정. 근데 여기에 있는 것도 있지만 소득의 일정으로 간주한 것들이 있다. 가정에서 재배한 채소를 시장에 팔지 않고 가정에서 소비하는 경우, 가정주부나 가사 노동, 자기 소유 주택에 살고 있는 임대료 수입에 해당하는 귀속소득, 회사가 제공하는 의료, 법률, 교통서비스 같은 정기적인 급여 이외의 추가소득, 그 정확한 크기를 측정하기 힘들며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평균세율. 평균세율이 있고 한계세율이 있잖아요. 평균세율. 이게 평균세율 얘기하는 거겠죠. 이 명목세율은 평균세율이에요. 평균세율. 자, 소득분의 세율이잖아요. 근데 한계세율은 뭐죠? 소득의 증분의 세액의 증분이잖아요. 미분한 거지 뭐. 평균세율과 한계세율. 틀리다.